네,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3일 첨단 위성 영상 분석 1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항상 했던 대로 지난 강의 관련된 질문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인데 강의 영상에서 RGB 영상 히스토그램을 표현하면 3개가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근데 직접 RGB 영상을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해 보았더니 그래프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각 화소값들의 평균이 히스토그램으로 나온 것 같긴 한데 정확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우선은 RGB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표현하면 3개가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던 거는 RGB 영상은 밴드가 3개다 보니까 3개 각각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개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각각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미지라는 변수에 RGB 밴드가 다 들어가 있는 이게 가로 로 곱하기 컬럼 곱하기 3 크기의 변수라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의 전체 행과 열 그리고 첫 번째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줘야지 1, 2, 3 얘네를 가지고 히스토그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던지, 아니면은 히스토그램 대신에 질문도 있었지만 이미지 히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각각 표현을 따로 해줘야 히스토그램을 3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따로 3개 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미지 전체를 히스토그램에 넣으면 히스토그램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거 하나는 어떤 게 나오느냐, 각 화소값들의 평균이 히스토그램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의견을 줬는데, 이렇게 되면은 엄청 좋겠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면은 매트랩이 스스로 밴드가 3개 있는 걸 파악해서 이 셋의 평균을 계산해서 넣어주면 아주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요 3개 중에 평균을 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는 여러 밴드들 중에서 가장 먼저, 즉 첫 번째 밴드 값이 히스토그램으로 표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표현한다는 얘기는 여기 첫 번째 1이 생략되어 있는, 그래서 첫 번째 RGB 밴드의 R영상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말보고서를 풀던 중 궁금한 점이 있다고 했는데, 식생지수를 출력해서 이미지를 도출했는데, 이 영상이 RGB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식생지수 결과값은 그레이 영상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식생이 아닌 지역은 전부 새까만색, 식생인 지역은 회색 계통의 색이 나오는데,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풀고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제대로 풀고 있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 기말 보고서에 있는 식생지수로는 EXG 식생지수를 사용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거에 관련된 식을 문제 제공을 해줬고, 이거는 이제 RGB 밴드밖에 없어서 EXG를 활용을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잘 알려진 식생지수가 뭐가 있죠? NDVI, 그쵸?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의 약자인 NDVI가 있잖아요. 이 NDVI 식은 NIR 밴드와 레드 밴드를 활용을 하죠. 분자는 NIR 빼기 레드, 분모는 NIR 더하기 R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식생지수를 파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NIR 밴드와 R 밴드, 이게 각각 밴드에 4번 밴드와 3번 밴드가 있다고 하면, 이 4번 밴드와 3번 밴드의 뺄셈을 4번 밴드와 3번 밴드의 합으로 나눠준 결과가 NDVI가 되겠죠. 그래서 각 화소마다 요 결과 값은 한 개가 나올 거예요. 그쵸? 각 화소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게 원래는 4밴드 영상이었는데 NDVI 계산을 하면 한 개의 밴드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EXG도 마찬가지입니다. RGB 밴드 3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식생지수고, 그 3개의 지수 밴드를 가지고 하나의 그 식생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밴드 하나의 식생지수 영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생에 가까울수록 회색, 하얀색에 가깝게 표현이 되고, 식생에서 멀어진 특성을 가질수록 검은색에 가까운 그런 영상이 생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말고사는 대면 원칙이라고 공지가 올라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별도의 대면 시험을 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수업은 다행스럽게도 비대면 강의지만 이제 우리는 기말고사를 따로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면 시험을 치지 않아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이 최종 기말 프로젝트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어서 보고서 형태로 제출을 하는 걸로 기말고사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대면 시험을 치지 않는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질의응답 페이지에 나왔던 질문이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고생을 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한 제가 댓글로도 쓰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서로 고민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걸 많이 바랬거든요. 그래서 이 질의응답에 참여했던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는 다른 학생들도 이제 왕성히 활동을 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한테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고, 또 알고 있는 학생들은 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한 번 더 생각을 정리하고 확실히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가산점도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의 스스로 질의응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 그 질문의 핵심은 이거죠. 이미지 히스트 함수와 히스토그램 차이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 덕분에 이미지 히스트라는 걸 활용을 해도 히스토그램을 잘 만들 수 있다는 걸 이제 여러 학생들이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뭔지는 이제 매번 얘기하지만 그 함수가 아니죠. 그 헬프를 잘 쳐보면 알기 쉽다고 되어 있었죠. 좀 헬프를 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스스로 헬프를 쳐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었고, 우선 히스토그램이라는 함수를 보면은 요 x라는 거는 인풋, 그러니까 영상이 되겠죠. 영상이 되고, 이제 중요한 아규먼트 중에 하나가 요 n 빈즈라는 거예요. 넘버 오브 빈즈의 약자 n 빈즈인데, n 빈즈는 뭐냐? 빈의 개수예요. 빈이라는 게 뭔지 중요하겠죠. 빈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8비트 영상을 우리가 히스토그램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0부터 255까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0일 때의 화소의 개수가 몇 개, 1일 때 몇 개, 2일 때는 몇 개, 그래서 이런 식의 히스토그램이 생성이 되잖아요. 이때의 빈의 개수는 뭐냐? 256개예요. 그 얘기는 뭐다? 0이라는 빈이라는 거는 일종의 어떤 그 껍데기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깡통 껍데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0이라는 것 껍데기, 1이라는 껍데기, 2라는 껍데기, 그리고 마지막 255라는 어떤 빈 공간, 총 256개의 빈 공간을 갖고 있음을 뜻해요. 그래서 각 빈 공간마다 그 공간에 해당되는 그 빈도수가 몇인지를 표현하는 게 히스토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이 8비트 영상, 우리가 흔히 다루는 8비트 영상에서 제대로 된 히스토그램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요 nbins라는 위치에 8비트 영상의 전체 그 방사해상도 밝기값 단계인 256을 넣어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딱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256이 아닌 128을 넣는다 가정하면 0과 1이 합쳐져서 하나의 빈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아마도. 그리고 뭐 2와 3이 합쳐져서 어쨌든 전체 256개의 절반의 히스토그램 개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전체 개수는 많아지지만 전체 빈의 개수는 절반만큼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빈의 개수를 몇으로 해주냐가 히스토그램에선 중요하고, 이게 결과가 왜 다르게 나오냐 한번 봤을 때 이 히스토그램 함수를 보면은 요 nbins라는 함수가 빈의 개수를 의미하고 양의 정수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nbins를 지정하지 않으면 빈의 개수를 자동으로 계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자동으로 계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x라는 인풋, x라는 영상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본인이 적절히 잘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적절하게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히스토그램이 나오지 않은 거고요. 만약에 히스토그램에 256 값을 넣어주면 아마 제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찾은 게 이제 이미지 히스트라는 함수인데, 이 이미지라는 게 앞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결국 그 영상에 특화된 어떤 함수란 얘기죠. 이미지에 특화된. 그래서 첫 번째 인자 i는 위에 인자 히스토그램의 x와 똑같이 그 영상을 i로 바꾸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n은 nbins랑 똑같아요. 빈의 개수, 그쵸? 똑같죠? 빈의 개수가 저장으로 받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n이라는 값에 256을 넣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8비트 영상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한번 읽어볼게요. n이라는 거는 이제 빈의 개수를 의미하고 양의 정수로 지정됩니다. 여기까지 똑같죠. 그리고 만약에 i가 회색조 영상이면, 그레이스케일 영상이면 이미지 히스트는 빈을 256개로 사용합니다. 즉 이미지 히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했을 때 결과가 제대로 나온 이유는 이 256이라는 애가 디폴트 값이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미지 히스토라는 함수를 이용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8비트 영상의 히스토그램이 제대로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미지가 이진 영상이면 빈을 2개 사용하겠죠. 0이랑 1 두 가지만. 이런 식으로 영상의 어떤 그 타입, 이진 영상, 뭐 회색조 영상 이런 거에 맞게 디폴트 값이 다르게 생성이 되는 것이 이미지 히스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미지 히스트와 히스토그램 함수의 차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필터링에 대한 내용을 쭉 더 살펴볼 건데요. 사실 중요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그쵸? 필터가 어떤 앤지, 어떻게 생긴 앤지에 대한 내용과 필터를 뭐 만드는 방법, fspecial이라든지 filter2 함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말 기출문제를 풀 때는 이러한 뭐 필터링과 관련된 함수를 써야 될 수도 있고 안 쓰고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답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이제 본인이 편하게 생각한 대로 코딩을 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니까요. 그죠? 그런 걸 하면 되고,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필터의 종류예요. 사실 오늘 그 필터의 종류에 대한 내용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기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관련된 주파수 영역 필터라는 거는 지난 학기에 배웠던 이론 내용이에요. 거기 PPT 중에 일부를 가져온 건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주파수란 화소 간격에 대한 화소값의 변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고주파 성분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화소값의 변화가 급변하는 애들. 그래서 갑자기 색깔 변화가 확 바뀌어지는 그런 경계 부분들을 강조해, 그런 부분이 이제 고주파 성분이 되겠고, 저주파 성분이라는 거는 화소값의 변화가 작은 부분이죠. 그래서 고주파 성분은 객체의 경계, 엣지 부분이라면 저주파 성분은 그 객체의 내부, 그 안에 색을 포함하는 그 색깔 부분, 비슷한 색깔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주파 필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주파 성분을 강조하는 것, 즉 영상의 경계 같은 거를 강조하는 게 고주파 필터고, 저주파 필터는 반대로 저주파 성분을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이즈를 제거할 때 쓰는 것, 그리고 영상을 좀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주파 필터라면, 경계값을 강조해서 영상의 경계를 추출하는 게 고주파 필터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균값 필터, 이 평균값 필터는 둘 중에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네, 그렇죠. 저주파 필터에 포함이 됩니다. 노이즈를 제거하고 영상을 부드럽게 만드는 평균값 필터는 저주파 필터에 포함이 되고요. 다음은 고주파 필터의 예시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요거를 다 외울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우선은 고주파 필터 중에 첫 번째로 배울 게 라플라시안 필터예요. 라플라시안 필터는 F 스페셜 함수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F 스페셜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따옴표하고 라플라시안 쓰고 알파라는 어떤 두 번째 인자를 넣어줍니다. 알파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어떤 라플라시안 엣지를 강조하기 위한 어떤 많이 강조할 건지 적게 강조할 건지를 조절해주는 그런 개수가 되겠고요. 기본값은 0.2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 필터는 LOG,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의 앞자인 로그 LOG를 따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마스크, 요번에 인자가 두 개가 되는데 마스크 크기를 표현해주는 A, B, 지난 시간에 이건 했었죠. A, B. 그리고 세 번째 인자는 마찬가지로 가우시안 필터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어떤 개수, 표준 편차에 대한 기수예요. 그래서 마스크 크기 기본값은 5/5고 표준 편차 시그마의 기본값은 0.5라고 하네요. 이러한 고주파 필터 마스크의 일반적인 원소값 특징은 기준 화소와 이웃 화소의 부호가 반대라고 해요. 즉 중심 3/3 필터라면 중심값, 이 중심값이 양이라면 주변값은 마이너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경향이 그렇게 함으로써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중심값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주변값은 강조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격차를 크게 해서 엣지를 강조시키는 게 일반화된 형태고요. 요 개수 안에 있는 그 마스크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을 합하면 0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라플라시안 필터는 요 알파, 요 개수에 따라서 상하 좌우와 대각선 방향에 따른 차분 가중치가 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알 필요 없고 알파 값에 따라서 요 필터 마스크가 계산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 마스크를 씌웠을 때 계산되는 결과도 조금씩 달라지겠죠. 결과적으로는 가운데 그 엣지 부분이 강조가 되는 그런 형태가 라플라시안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 필터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네요. 가우시안 저주파 필터링을 통해 노이즈를 일단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플라시안을 적용을 하는 형태네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게 고주파 필터 라플라시안과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 필터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라플라시안과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한 예시를 봐볼게요. 일단 영상 이미지 리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상을 A에 저장을 하고, 얘를 그레이스케일 흑백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RGB2 그레이 함수를 써서 B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정의하고 적용을 할 건데, F 스페셜 함수를 이용해서 라플라시안 함수를 F1에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저장된 필터를 필터2의 첫 번째 인자, 그리고 내가 적용하려고 하는 영상을 두 번째 인자로 써서 필터가 적용된 결과를 L1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결과를 비교를 해보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상, 원영상 이미지 B를 피겨 이미지 쇼를 통해서 출력을 하면 이런 영상,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라플라시안 필터를 적용한 결과를 이미지 쇼를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네요. 보면은 엣지 부분이 강조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만든 L1 영상을 그대로 이미지 쇼를 하는 게 아니라 100으로 나눠준 값을 이미지 쇼를 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의 이유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필터를 돌리고 나면 이 필터가 계산을 하면 항상 정수가 나오는 게 아니죠. 아까 이 전 페이지 예를 들어보면은 이게 라플라시안 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알파를 0.2, 기본값이 0.2니까 0.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모든 원소 값들이 다 어떤 복잡한 분수, 소수 형태의 값을 갖게 되고, 이러한 소수와 정수, 이미지에 대응되는 dn 값을 컨볼루션 하면 운 좋게 정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이 계산 결과 값은 소수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소수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는 이 L1 영상, 이 L1 영상이 더블형으로 변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절로 이 F 스페셜 함수를 거치고 나면 이 L1 영상은 더블형으로 바뀌게 돼요. 더블형을 이미지 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얘의 최소 최대를 0과 1로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보다 큰 애들은 다 밝게, 그리고 0보다 작은 애들은 다 어둡게 표현을 한다고 했고, 이 사이를 소수점으로 표현을 한다고, 색깔로 표현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L1 영상, 필터를 돌린 영상을 100으로 나눠줌으로써 전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값을 작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엣지 부분은 그 와중에 좀 더 값이 크니까, 값이 크기 때문에 이 라플라시안 필터에서 100으로 나눠줘도 1에 가까운, 혹은 1은 넘을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는 1은 넘어도 어쨌든 하얀색으로 표현이 되는 이런 엣지는 이렇게 강조가 되고, 나머지 엣지가 아닌 부분, 엣지 L1 값이 더 작은 0, 그쵸? 100으로 나눴을 때 0에 가까운 값을 갖는 애들은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100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100으로 나누든 50으로 나누든 1000으로 나누든 그 영상에 맞게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표현하기에 용이하도록 이미지 쇼를 활용할 때는 이거를 주의 깊게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은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을 적용한 결과예요. 방법은 똑같고, 마찬가지로 이미지 쇼도 100으로 나눠준 값을 쇼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큰 차이를 보긴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엣지가 조금 더 클리어하게, 좀 더 스무스하게 엣지들이 강조돼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다음은 저주파 필터예요. 저주파 필터는 지난 시간에 에버러지 필터, 평균값 필터는 했었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조금 봐볼 건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가 가우시안 필터. 가우시안 필터는 우리 그 정규분포
가우스 분포 알고 있죠? 이렇게 생긴 애들, 그쵸? 이렇게 생긴 애들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생긴 애, 즉 자기 자신에 대한 가중치, 곱해주는 가중치는 높고 주변에 대한 가중치는 좀 작아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원값을 최대한 유지하되 주변 값을 같이 고려함으로써 영상을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애입니다. 평균값 필터는 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의 평균을 계산해서 가운데에 넣어주기 때문에 뭐랄까요, 주변 값들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게 평균값 필터라면 이 가우시안 필터는 주변 영향을 받긴 받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값을 더 강한 가중치를 줘서 자기 본연의 값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주변 값들 간의 연산을 통해서 어떤 노이즈, 솔트 앤 페퍼 노이즈 같은 거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함수도 많이 활용이 되고요. 보면은 그 F 스페셜 함수를 이용을 하고 작은 따옴표 안에 가우시안,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인자가 들어갑니다. 마스크 기본 크기와 표준 편차. 그 디폴트는 0.5와 5, 앞에서 배운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이랑 똑같은 값을 기본값으로 하네요. 그래서 얘도 실제 실험을 적용한 걸 봐봤어요. 그래서 A는 50이라는 값을 넣고 S는 3을 넣네요. 그 얘기는 그 기본 필터의 값은 50/50. 요 밑에는 요 그림이 되겠네요. 굉장히 큰 필터 크기를 적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표준 편차는 3, 즉 그렇죠, 3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필터, 우리가 정의한 필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이렇게 F 스페셜 하고 나면 이 G에는 실제 50/50 크기의 행렬에 대해서 쭉 어떤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숫자들이 있고 이 가우시안 분포의 특성상 요 가운데 25 곱하기 25 크기, 여기가 이제 가장 큰 값이 되겠고 주변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그런 형태가 될 테고, 얘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서프라는 함수를 이용해 봤고요. 서프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시그마가 S가 3인 건 이제 위의 결과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50/50인 거고, 이 시그마가 9인 거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둥구스름한 덜 뾰족한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시그마가 9, 얘는 시그마가 3, 둘 다 가로 세로가 50 곱하기 50인 그런 가우시안 분포, 가우시안 필터의 생김새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주파 필터를 만들어서 마스크를 생성하는 건데요. 그래서 걔에 대한 예를 본 거예요. 얘는 기본값으로 아마 만든 것 같아요. 5 곱하기 5. 왜냐면 가로 세로가 5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얘를 숫자로 봤더니 가운데 값이 제일 크고 주변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저주파 필터링을 적용한, 가우시안 필터링을 적용한 결과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상을 A에 저장을 하고 RGB to 그레이로 흑백 영상을 만들어서 C로 만들어주고 C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가우시안 필터 5 곱하기 5 표준 편차가 1인 가우시안 필터를 생성해서 G1 가우시안 필터 1에 저장을 해서 얘를 적용한 결과를 C1에 저장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피겨 이미지 show C 하면 이제 원영상 RGB to 그레이 영상을 한 이 영상이 생성이 되겠고, 이게 C가 되겠고요. C1을 이제 255로 나눠준,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 필터링을 적용을 하면 자연적으로 더블형으로 변환이 된다고 했죠. 더블형이고 우리가 이제 8비트 영상인 걸 알고 있고, 얘는 이제 엣지 강조
처럼 막 밝기값이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원영상의 밝기값의 범위를 웬만하면 유지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최대로 가질 수 있는 밝기값 크기인 255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원영상이랑 비교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조금 좀 선명도가 떨어진, 좀 블러해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다음은 표준 편차를 2로 해서 적용을 해봤더니 조금 더 블러된 게 심화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번에는 표준 편차는 2로 했지만 가우시안 필터의 크기를 11x11로 했더니 아무래도 큰 필터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블러가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11x11 크기의 표준 편차까지 5로 해서 더 이렇게 완만한 형태의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을 해서 영상에 적용해 봤더니 더더욱 블러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 시그마의 크기, 표준 편차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저주파 필터의 강도 또한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필터 사이즈도 커지면 커질수록 저주파 필터의 강도 또한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주파 필터의 강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심하게 그 블러를 시키겠다, 더 강하게 필터를 적용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음은 중앙값 필터예요. 중앙값 필터, 메디안 필터라고도 정의가 되는 중앙값 필터입니다. 중앙값 필터는 어떻게 생성하는 건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얘는 일종의 비선형 필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라플라시안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미디안이 아니고 에버러지라든지 가우시안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필터가 정의가 돼 있으면 요 각각의 이제 숫자로 정의가 되잖아요. 필터가 평균값이라면 다 1이고, 가우시안 필터라면 가운데가 10이고 7이고 9고 이런 식으로 가운데는 크고 주변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일종의 이런 형태, 어쨌든 다 숫자로 정의가 돼서 얘를 영상과 바로 이제 컨볼루션, 곱셈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다면, 요 메디안 중앙값 필터는 이런 게 불가능해요. 이렇게 필터를 정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 같이 F 스페셜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정의를 하기가 어렵고요. 대신에 얘는 이런 메디안 필터라는 애를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메디안 필터라는 건 뭐였죠? 중앙값 필터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됐죠? 말 그대로 요 범위 내에, 예를 들어 3x3 크기라고 한다면 이 3x3 크기 내에 있는 화소값들을 나열을 해서 이 중에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값을 중앙값에 할당을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한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가 이제 영상의 일부고 여기가 dn 값들로 차이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1, 2, 10, 100, 200, 100, 20, 30, 35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9개의 숫자가 있는데 9개의 숫자를 일렬로 순서대로 소팅을 합니다. 그러면은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1, 2, 20, 30, 10이 빠졌네요. 1, 20, 20, 30, 35, 100, 100, 200 이렇게 나눠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9개로 이렇게 쭉 오름차순으로 나열을 할 수 있고, 이 중에 이제 미디안 필터는 가운데 값, 하나, 둘, 셋, 넷, 5번째가 9개 중에선 5번째가 가운데가 되겠죠. 그래서 30이라는 값이 가운데가 돼서 이 30이라는 값이 이제 대표값이 돼서 이 가운데에 30이라는 값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이게 메디안 필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디안 필터를 실제 적용을 하려면 medFilter2라는 함수를 이용하고요. 이 J라는 위치에는 원영상이 들어갈 거고, 이 A, B에는 마스크 크기가 들어갈 거예요.
기본값은 3 곱하기 3. 우리가 예시를 했던 요 3 곱하기 3 크기가 기본값이 된다는 거고요. 이런 점 노이즈, 솔트 앤 페퍼 노이즈 같은 걸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게 이 메디안 필터입니다. 실제로 한번 예시 영상을 만들고 적용을 해볼게요. 영상에 노이즈 추가를 하는 함수는 뭐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이미지 노이즈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상에 대해서 i라고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i라는 영상에 노이즈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미지 노이즈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인풋으로는 노이즈를 추가하고 싶은 영상, 즉 i를 입력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는데 그 중에 salt and pepper, 뭐 한국말로 하면 뭐 삼탄자분, 소금과 후추, 즉 여기 영상이 있는데 소금이랑 후추가 있는 것처럼 하얀색, 검은색을 임의로 표현해주는 그런 함수가 이미지 노이즈의 salt and pepper가 되겠습니다. 또 이 다음번에 있는 0.0이라는 거는 전체 영상의 0.02%만큼 이 노이즈를 추가해 주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J라는 애는 이런 영상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원영상에 솔트 앤 페퍼가 추가된 그런 영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드 필터 2 그리고 우리가 돌리고자 하는 이미지 노이즈가 추가된 영상을 J로 넣어서 그 결과를 K에 저장을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결과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우선은 피겨 이미지 쇼 해서 i를 하면은 원영상, 이렇게 원영상이 출력이 되고, 요번에 또 이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나온 또 하나의 함수가 이미지 쇼에다가 페어가 추가된 함수예요. 페어라는 거는 쌍이라는 의미죠. 자, 이미지 쇼, 쌍으로 이미지 쇼를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인풋을 두 개를 받는 거죠. 그래서 J, K, J라는 거는 이미지 노이즈가 있는 영상, K는 그 영상에 미디안 필터를 돌린 영상, 그리고 요거는 뭐 어떻게 표현을 하겠다, 이제 몬테이지라는 거는 그 두 개의 영상을 왼쪽 오른쪽에 표현을 하겠다는 게 이제 몬테이지라는 어떤 세 번째 인자가 하는 역할이 되겠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내가 입력한 두 개의 영상, J라는 영상과 K라는 영상을 옆으로 나란히 입력을 시켜줘요. 보시면은 제 영상에는 솔트 앤 페이퍼 노이즈가 막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요 K라는 영상은 그러한 노이즈들이 잘 제거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원영상에 비하면 약간 이제 블러한 특성은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영상에 존재하는 많은 솔트 앤 페이퍼가 제거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ROI 처리라는 거예요. ROI라는 게 뭐냐? 뭐의 약자냐? Region of Interest, 관심 영역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하자면.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영역만 미리 먼저 따로 저장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만 어떤 뭐 필터링이라든지 뭐 강조라든지 그런 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OI 지정은 그 ROI 폴리라는 함수를 이용하고요. 이 안에 내가 관심 있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영상을 인풋으로 넣으면 그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직접 관심 영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OI 폴리하고 내가 관심 있는 영상을 입력을 하면 이런 영상이 나오고, 여기서 어떤 마우스를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 요 지금 장미꽃에 관심이 있다고 했을 때 클릭해서 마지막 우클릭으로 하면 요 부분, 내가 관심 있는 요 부분이 1이라는 밝기값, 나머지는 0이라는 밝기값을 갖는 요런 형태의 마스크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1이라는 화소값에만 어떤 처리를 하면 그 관심 영역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해서 관심 영역 ROI를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관심 있는 영역의 좌표를 직접 입력을 받아서 그 좌표로 이루어진 지역을 관심 영역 ROI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 x 가로좌표, 세로좌표, 두 번째 위치에 가로, 세로, 세 번째 위치에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만든 영역을 이제 ROI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ROI 폴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미지 픽셀 인포의 약자, 이미지 픽셀 인포를 이미지 쇼라는 함수 뒤에 이렇게 써주면 내가 관심 있는 이 영상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요 비교창 왼쪽 아래에 이 화소값의 정보가 떠요. 그래서 내가 마우스를 예를 들어서 요 위치에 커서를 대고 있다 하면은 요 위치에 어떤 가로 세로 좌표와 그 위치의 밝기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러한 정보를 영상상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미지 픽셀 인포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ROI를 만드는 코드를 한번 쭉 살펴보면 일단 내가 관심 있는 영상을 X에 저장한 다음에 항상 하던 RGB2 그레이를 통해서 흑백 영상으로 만들어 주고요. 이 흑백 영상을 이미지 쇼를 해서 이미지 픽셀 인포까지 같이 입력을 하면 이런 흑백 영상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이 픽셀의 위치 정보와 밝기값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미리 이 장미꽃의 위치에 해당되는 바깥에 해당되는 화소값을 미리 저장을 해놓든지 뭐 적어 놓는다든지 입력을 받아서 ROI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ROI라는 거는 요 ROI라는 애에 그 ROI 폴리라는 함수를 써서 첫 번째는 이 영상,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에 대한 X좌표들 순서대로, 그 다음에 Y좌표들 순서대로 입력을 해서 ROI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미지 쇼 ROI 하면은 내가 관심 있게 추출된 영역을 하얀색으로 하고 나머지는 검은색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진 영상이 생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ROI1이라는 애를 만들 건데 이건 어떻게 만드냐? 아까 얘기한 대로 마우스로 만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ROI 폴리를 쓰고 이미지를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이 떠지면은 각각을 이렇게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마지막 우클릭을 누르면 최종적으로 ROI1이라는 애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ROI1을 이미지 쇼하면 그 부분, 내가 클릭한 부분은 하얀색, 나머지는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ROI1 영상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내가 관심이 있는 요 하얀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관심 영역에 대한 처리.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처리하는 필터는 뭐냐? 뭐 직접 만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영상에서 화소값이 이 영상에서 화소값이 1인 부분 애들만 찾아서 만약에 화소값이 1이면 그 지정에 대해서 뭐 필터를 돌리든 또 뭐 배웠었죠 우리? 뭐 NDVI 같은 EXG를 계산하든 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요 ROI 필터2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터링을 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의한 어떤 필터가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인자는 우리가 이 필터를 적용해야 할 영상, 그리고 세 번째는 특히 이 영상 중에서 이 필터를 적용해야 될 부분, ROI, 관심 있는 부분. 이 ROI를 세 번째 인자로 입력을 해주면 필터링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F 스페셜 함수에 여러 가지 필터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언샤프닝의 앞자인 언샤프라는 함수를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언샤프는 엣지를 강조해주는 그런 필터예요. 경계를 더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긴 임계치라는 애가 들어가는데 기본값은 0이고 이 값이 작을수록 강조되는 어떤 효과가 더 커진다는 걸 의미하네요. 그래서 이 언샤프라는 것도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요 오른쪽 그림에 대한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상을 X에 저장해서
그레이스케일 함수로 만들어서 이미지 저장을 해서 출력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ROI를 입력을 할 건데 ROI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이제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 형태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 영상의 좌표를 미리 입력받아서 ROI 함수에 저장을 하면 그럼 ROI는 이 빨간 박스 쳐져 있는 이 부분, 이 안에 부분만 밝은 하얀색이고 나머지는 0인 그런 이진 영상이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에버러지, 평균값 필터를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평균값 필터를 정의를 할 건데 F1으로 정의를 하고 함수 크기는 15 곱하기 15, 필터 크기는 15 곱하기 15, 꽤 큰 걸로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정의를 했고 ROI 필터2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평균값 필터를 이미지라는 영상에 ROI 관심 영역에만 적용을 해서 그 결과를 A로 저장을 하겠다. 그래서 피겨 이미지 쇼 A 하면 보이는 것처럼 이 ROI 지역만 그 평균값 필터가 적용돼서 굉장히 블러한 그런 영상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아까 얘기한 언샤프, 그 경계를 강조해주는 함수를 필터를 F2에 저장을 해서 ROI 지역만 적용을 하겠다. 했더니 어때요? 원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엣지 부분이 굉장히 좀 강조가 된 것을 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언샤프에 대한 함수가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에로지, 아까 배웠던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을 이용해서 필터를 적용을 해 봤더니 요 부분이 이제 엣지 부분이 하얗게 강조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필터를 적용을 해서 관심 있는 ROI 영역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배워봤습니다. 다음은 6장 기하학적 변환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6장에서 배울 거는 데이터 영상을 보관하는 법, 인터폴레이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기하 보정하고 나서 실제 밝기 값을 원하는 위치에 가져오기 위한 뭐 3가지 그 보관 방법을 배웠었는데 최근린 보관법, 그리고 0일차 내사법, 한국말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리얼리스트 네이버, 바이리니어 리샘플링, 그 다음에 큐빅 컨볼루션. 요거 3가지 보관법이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가물가물 기억이 나면 좋겠지만 안 나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한 3가지 보관법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법, 매트랩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 그 다음은 스케일링에 의한 뭐 확대, 축소, 영상을 어떻게 확대하고 축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전시키고 반전시키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보관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이론을 얘기하면 주의 값을 근거로 우리가 궁금한 미지의 위치의 값을 추정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A1과 A2라는 곳에 어떤 위치 값들이 있을 때 X1과 X2 얘네 혹은 X3, X4, A5, X6 얘네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A1부터 A4의 값을 가지고 어떻게 이 값들을 보정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 요건 이제 1차원적인 설명에 대해서 선형 보관법이라는 거는 가까운 A1과 A2를 선으로 이어서 이 선에서 이어져서 대응되는 그 위치의 값들을 입력시키는 게 이제 선형 보관이고 최근림 보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값을 그대로 대입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X2 같은 경우에는 A2에 제일 가깝기 때문에 A2의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는 것이 최근림 보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관법에 대한 설명,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근림 보관, 리얼리스트 네이버, 양선형, 이게 바이리니어, 그 다음에 양입 방보관,
한국말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바이큐빅 혹은 큐빅 컨볼루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냥 이런 보관법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애는 우리가 관심 있는 영상을 입력을 시키고요. 이미지 2에는 이미지 리사이즈 함수를 이용해서 이 이미지를 이제 축소시킬 거예요. 축소시키려면 첫 번째 인자로는 영상, 두 번째 인자로는 축소 혹은 확대시키고자 하는 그 값을 입력하면 된댔죠. 4분의 1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4분의 1로 확대, 즉 4배 축소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2를 4배에서 축소시켜서 출력을 해봤더니 결과가 뭐 이렇게 나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확대시키려고 해요. 다시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어, 원영상을 4분의 1로 축소시킨 다음에 다시 8배씩. 그럼 원래 영상보다 결과적으로 2배 확대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럼 2배, 8배로 다시 뻥튀기를 시키는데 그때의 어떤 그 보관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 리얼리스트, 바이리니어, 바이큐빅 각각 세 가지로 해봐서 이 결과를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리얼리스트로 했더니 가장 가까운 값으로 보관시키는 방법을 했더니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격자 형태가 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바이리니어는 이런 격자가 좀 완화된 경향을 보였고 바이큐빅은 이게 조금 더 완화된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기본값은 바이큐빅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재배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느냐, 리얼리스트냐, 바이리니어냐, 바이큐빅이냐, 그거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그 보관법을 비교한 결과예요. 리얼리스트, 바이리니어, 바이큐빅에 대한 비교가 되겠습니다. 이게 원영상이 되겠고요. 다음은 영상의 회전과 반전에 대한 얘기인데요. 영상을 회전시키는 함수는 이미지 로테이트죠. 이미지 로테이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상, 첫 번째 인자는 영상, 두 번째는 몇 도를 반전시킬 거냐, 그거에 대한 앵글 값이고요. 메소드는 아까 얘기한 그 보관법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리얼리스트, 바이리니어, 바이큐빅.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이미지 로테이트 함수에서는 리얼리스트가 기본값이네요. 아까 이미지 리사이즈에서는 바이큐빅이 기본값이었는데 이미지 로테이트는 리얼리스트가 기본값이라는 게 조금 특이한 점이고 그 앵글은 이제 반시계 방향. 그래서 앵글이 30도면은 원형상이 이렇게 있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회전을 시킨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리얼리스트와 바이리니어, 바이큐빅의 장단점을 표현해주는 글이라서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영상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미지라는 함수를 쇼하면은 이렇게 고양이가 있고요. 얘를 60도, 반시계 방향으로 60도 회전한 결과, 120도 회전한 결과, 그리고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60도라는 건 뭐죠? 시계 방향으로 60도를 회전을 시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혹은 300도, 그냥 마이너스 60이나 300이나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각각 그 회전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회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영상과는 좀 다른 크기의 영상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생성된 지역의 이제 빈 지역, 아무런 값도 없는 것들은 다 0으로 대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은 영상 이제 반전, 뭐 위아래로 뒤집는 혹은 좌우로 뒤집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플립이라는 거는 이제 뒤집다라는 표현이고 UD는 뭐의 약자일 것 같아요? 업, 다운. 그래서 플립 UD는 위아래 반전, 플립 LR.
것은 좌우 반전이 되겠어요. 얘도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면, 이미지라는 영상에다가 flip LR 하면은 어떻게 되죠? 좌우가 반전되죠. 얘가 flip LR에 대한 결과. 네, 반대 방향을 보고 있네요. 다음은 flip up down. 위아래 반전. 그죠? 거꾸로 뒤집어져 있죠? 다음은 flip LR 하고 flip up down. 즉, 좌우 반전을 시킨 다음에 up down까지 둘 다 시킨 결과를 A3에 저장을 했더니 좌우 반전도 됐고 상하 반전도 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수업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실질적으로 기말 프로젝트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기말 프로젝트를 떠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이제 배워야 하기 때문에 기말 프로젝트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코딩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래서 꼭 오늘 배운 게 기말 프로젝트에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대로 코딩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사실은 오늘 그 마지막 부분, 9장 부분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내용 분량이 많아서 9장 내용은 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 6월 10일이 되겠네요. 6월 10일에는 이제 진짜로 실제 배워야 할 진도는 다 나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아마 여러분들 17일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말 프로젝트를 하면서 잘 안 되는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거고 그 질문들을 제가 답변하는 식으로 이제 영상을 마지막으로 만들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 주까지 6월 22일 있는 그 주에 기말 프로젝트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